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2년간 공공임대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중산층의 전세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쭉 들으셨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먼저 이번 이 대책이 전세난 심각한 이 상황에서 좀 이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량 자체로 보면 사실은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국토부도 사실 세간에는 영끌하듯이 많은 물량들을 찾아내서 이번에 많이 고민했다라고 사전에 이제 고심한 흔적도 엿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 대책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사실 이런 대책은 어쩌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정책의 비전으로 보여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전셋값이 오르면서 지금 앞으로 공공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가 돼서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전세 정책이 그때 나와서 잘 이렇게 공공임대가 많이 확보돼서 각계층의 요소에 공급이 됐었다면 아마 임대차 3법을 지금 도입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이미 시행이 되고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이제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꼬인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일단 이제 사실은 그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수도권만 해도 2만 4천 호 정도라고 하니까 그중에서 이제 유형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세형 LH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 방식인데 대부분 임대주택 하면 월세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주거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세형이니까 많이 선호하는 방식의 사람들의 기호를 또는 어떤 소득 수준이나 우리의 관행을 인정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이렇게 전세형으로 하면서 이게 그 중에서도 3만 9천 호를 내년 상반기 중에 공급을 할 건데 어떻게 내년 상반기까지 3만 9천 호가 확보가 되겠느냐. 일단 3개월 이상 공실로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도권만 해도 1만 6천 호 정도가 되니까 일단 수도권에 그 전셋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일단 전셋집을 못 찾아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거고 서울만 해도 4,900가구 정도가 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강남, 송파, 강동에도 꽤 몇백 가구의 물량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물량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건설사들이 중소건설사들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자투리 땅 개발해가지고 다세대나 다가구 짓게 되면 매입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H가 그거를 다시 그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사겠다. 그렇죠. 짓기 전에 우리가 사겠다라고 미리 하는 약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천 호 정도고 그게 수도권에 한 6천 호 정도가 준비될 거고 이미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정이 된 물량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공공연세로 해가지고 한 3천 호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가 제가 봐서는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2만 4천 호 정도면 사실 수치로 봐서는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 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 올 들어서 전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달이 2월 달이었는데 한 19,000호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그런데 지난달이 가장 작았습니다. 지난달은 실제로 한 8,800호, 12월 달은 더 작아서 지금 12월이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 한 3,200호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2만 4천 호 정도가 수도권에 풀려가지고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물량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다만 공공임대가 대체로 이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이 되고 계획이 되다 보니까 평형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매입임대 약정한 것들도 보면 다세대나 다가구들도 평형이 작거나 또는 지역적으로 수요자들이 원하고 많이 요구하는 지역에 잘 배분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신 건데 좀 전에 하신 이야기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3개월 동안 비어있는 그러니까 공실을 이번에 좀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3개월 동안 비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주변 시세보다 뭐 많게는 90% 이하에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공임대 들어가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사실은 보증금도 목돈으로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거나 뭐 월세를 시중보다는 저렴하지만 이걸 부담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요건으로 부합하는 경우에서는 사실 이걸 부담할 여력들이 안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이거를 공급할 주체들에 대해서의 기본 소득이라든지 자격 요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비어는 있지만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수요자는 없었고 사실은 시장에 그러니까 매치되지 않았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뭐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많지도 않았기도 하지만 이거조차는 또 들어갈 사람들은 이거를 부담할 여력이 안 됐고 이러면서 사실은 서울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가가 꽤 많았었구나라고 예.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좀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이번에 도입하고 있는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그리고 공공 전세역 주택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운 점 한계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이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네. 다가구 주택인 이런 빌라형 주택이라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좀 작고 3인 이상 아이가 있는 가정들이 거주하기에는 좀 어려운 한계도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런 좀 중산층들 살 수 있는 30평 이상의 아파트형도 좀 건설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조금 중장기적인 정책이 될 건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은 단기에 이 뜨거운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는 기존에 준공이 돼 있거나 쉽게 용도를 전환하거나 매입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한 방법이 사실 없었었고요. 그렇지만 사실 수요층하고 실제 나와 있는 공급 물량하고 매치가 될 것이냐 이 비판은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공공층에서 끌어안아야 되는 어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의 문제는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공공 물량을 확대하도록 하되 그럼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들을 조금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니까 결국 그러면 입지와 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그 임대주택으로 하대들 전세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 또 신도시도 공급을 조금 더 가속화해서 시기를 앞당기겠다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는 질 좋은 주택을 이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이 또 이번에 나왔던데 네. 30년까지 거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대.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이러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짓거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제 이러면 39세라든지 그다음에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목적에 맞춰서 소득 기준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자격 요건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요건에서 조금 벗어나면 뭐 나가야 되고 퇴거해야 되고 이러면 거주 기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실제로 이렇게 비는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던 거고 역시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면 또 어디 가서 그 정도 가격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의 안정이라면 지속적으로 순환해서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체인들을 구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이분들도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 거주 기간을 연장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살 수 있도록 해서 최장 30년까지도 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4년까지 돼 있지만 원하면 네네. 2+2 해가지고 더 6년까지도 사면 아이들 이제 학업 때문에 이주해야 되는 수요 감안했을 때 6년 정도면 중고등학교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냐 뭐 그렇죠, 이런 계산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그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그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에는 130%였는데 150%까지 좀 기준을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을 완화하면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소득 기준이 항상 정부가 목표로 하는 어떤 소득 기준의 타겟, 예를 들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네. 사전 청약하면서 이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확대해 왔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이 왜 비었었냐라고 하면 남아 있음에도 그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소득이 안 되면 사실 아주 최하위층에 해당이 될 거고 아파트 정도에 들어가서 조금 더 주변의 시세보다 싸게 사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의 소득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130%에서 조금 더 높인다고 하더라도 맞벌이 정도가 되면 사실 이것도 소득 때문에 못 들어가는 수요들이 그쵸. 꽤 많다라는 얘기들이 예. 나올 수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지금 당장은 일단 하위 계층을 먼저 주거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게 정부의 목적이지만 점차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것도 소득 요건도 사실 다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50% 정도보다도 조금은 더 완화가 돼야 실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체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추후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과제는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 좋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네. 평생주택을 표방하는 이 정책이라는 파일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네. 형평성의 문제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지금 부분에서는 만약에 24,000원 내년에 수도권에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뭐 일단 하반기에는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리모델링해서까지도 더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주거 입지가 좋고 한 곳은 수요자들이 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LH에서 입주자 선정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 청약을 하거나 본인이 신청을 하면 문자 등을 통해서 어디가 예비 당첨에 뭐 응해라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되는데 항상 보면 수도권에 인접해 있거나 주거 여건이 그나마 좋거나 네. 오래되지 않아서 예.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곳은 초과 수요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른 거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입지가 좋고 도심권에 살아서 결국 어느 주거비들을 더 낮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예. 뭐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이 살 수 있는 뭐 재개발 재건축 내에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넣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쪽으로 지금 정부가 가닥을 잡았는데 결국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외곽이 아니고 도심 내에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서 공급을 더 늘려줄 수 있도록 다 모든 걸 재정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에서도 짓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장하는 정책들을 지금 상황에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향후 2년간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다뤄봤고요. 이거 외에도 지난 14일에 대출 규제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신용대출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겠다. 신용대출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이 어떤 이야기인 겁니까? 아직 뭐 금융권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는 한데 예.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고소득자라고 보여지니까 이분들이 신용대출을 뭐 1억 이상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게 또 특히 주택을 사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다시 몰수하겠다라는 뭐 이것들이 이제 예. 근간 사항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뭐 이분들의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지만 결국 신용을 평가할 때 과연 이 돈을 갚을 수 있느냐, 본인의 소득 대비 기존의 다른 대출하고 연계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TI 기준보다 더 강화된 DSR이라는 걸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갭 서비스의 모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을 가지고 이분의 한도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하게 될 거고 결국은 이거를 쓰는 용도로 이게 이제 주택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게 되면은 이것들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최근에 그냥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는 이유가 갑자기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이유가 30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예. 그 전에 받은 그 대출에는 전에 받겠다. 예.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이후에 이런 조건을 8천만 원 이상의 소득자가 1억 이상 빌려가지고 주택을 사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대출이라든지 다른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미 샀거나 뭐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예. 앞으로 사는 분들의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사실 이 발표 나오고 나서 며칠 새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시중에도 굉장히 문의도 많았고요. 아, 미리 이걸 확보해 놓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신용대출 금리가 싸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가 됐던 또 뭐 부동산이 됐던 청약이 됐던 다른 투자에 시드머니 목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신용대출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 뭐 한도가 1억 원인 뭐 네. 이런 마이너스 통장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규제가 되는 겁니까? 그 마이너스 통장을 많은 분들은 야, 내가 한도를 1억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안 쓰고 있으니까 안 쓰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1억 쓰고 있는 걸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대출을 다른 거에서 아마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1억이 마이너스 통장 잡혀 있으면 1억 차감하고 LTV 한도 내에서 금액이 설정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이게 되지만 사용은 되지만 네.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이게 차감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DSR이라는 건 이제 모든 대출의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담보대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적용이 될 거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출할 때도 그럴 거고 기존에 대출이 있었구나 이것도 담보대출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 사람이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다 봐서 결정하게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돈 벌리기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신용도가 높고 상환 능력도 되는데 이렇게 규제를 받는 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소득이 높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상환할 여력이 되고 그러니까요. 한데 왜 대출이 안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일단 뭐 정부가 너무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우려 그것이 또 자산 시장으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사실 주식도 그랬지만 부동산도 다시 전세값이 오르면서 결국은 전세를 이 시장만 가지고 제어해서 전세를 공급만 늘려서 이것이 일단은 불을 끌려고 정부가 물량을 내놨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세값 상승이 매매값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수도권 일부 김포라든지 파주라든지 뭐 천안 이런 지역은 지금 전세값 상승이 매매가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뭐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어서 사실 전세 문제는 전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고소득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게 부작용 중 하나로 지적이 됐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은행에 계시는 지금 센터장님 모셨으니까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지금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좀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맞벌이 하면서 충분히 상환할 여력이 되고 앞으로도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는 분들인데 집값이 많이 비싸고 LTV는 투기과열지구에서 40%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본인이 모았던 한도를 가지고 집을 사야 되거나 이주해야 될 수요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부족했을 때는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 해서 일단 사놓고 빨리빨리 갚겠다. 뭐 이것도 나의 재테크의 방법이다라고 선택을 해왔는데 이제 그거가 차단이 되니까 본인이 어떤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들까지 모든 것들이 막히니까 뭐 미리 받았던 사람은 이래서 가격이 올라갔던 것들을 향유하는데 기존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출 규제와 오늘 발표된 전세 대책까지 쭉 망라해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세도 그렇고 매매대 시장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세값이 오르면서 매매값을 끌어올리지 않도록 이 정부는 이걸 끊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내놨던 거고 내년 5월까지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들을 더 강화했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그런 상황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는 있지 않지만 일단 보유세를 올렸고 올해 종부세 한번 내고 보시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매물을 좀 내놓는 수요가 많으면 매매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도 사실은 더 비싼 전세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 고리를 끊으면서 기다릴 수 있을 텐데 또는 시장에서 일부 조정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길 텐데 그것이 매물이 안 나오면서 매매값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면 집주인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비용을 또 전세나 월세로 전가하려고 하면서 그러면 매물이 없거나 불안한 세입자들은 일단은 확보하기 위해서 비싼 전세를 또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또 이게 매매값의 레버리지로
다시 매매가 되는 시장으로 연결되는 게 많았었기 때문에 네. 내년 상반기 시장이 아마 내년 전체 주택 시장에 있어서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인 정부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급 방안이 좀 제대로 안착이 돼야 그 공급에서의 그 부족함이 없으면 전세 물량으로 더 몰리는 그런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게 되면서 자연히 전세값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이 전세 대책이 실제 그런 효과를 일으키기에는 뭐 내년 초까지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전망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조금은 사실은 충분치는 않지만 정부로서는 아마 사실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지는 거고 일정 정도는 민간에서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일단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임대인이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또는 조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매매값에 대한 어떤 뭐 기대나 더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면 예.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일단 전세 문제가 전세 물량만 내놓은 것만으로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은 아마 정부도 그래서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여기가 사실은 어느 대책의 어떤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최근에 김포도 그렇고 전세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상황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뭐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그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거리는 건 항상 뭐 매 어느 정권 상관없이 해왔던 상황들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정부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대책들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이 어느 정도 이런 정부들의 대책에 좀 대책 발표에 좀 움직이는 겁니까? 시장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공항 때문에 이제 최근에 뭐 며칠 안 가덕도도 됐습니다. 그랬죠. 예, 예. 가덕도 주변으로도 그러면 그 인근에 부산에서도 그나마 강서구 쪽이 안정적이고 가격이 조금 싼 편이었는데 네. 그쪽 지역 그다음에 인접한 거가대교 다리 건너서 거제도 이런 지역까지도 사실은 들썩거리기 있고 국회 이전한다 그러니까 그 여전히 높았던 세종시가 또 다시 기대감을 예. 갖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약간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섣부른 정책들이나 설익은 정책들의 언급이 시장은 결국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나 고위공직자의 언급들이나 이런 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신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